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호텔에서 큰 불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네, 현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피해가 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큰 불이 났었는데 현장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네, 소방차와 구급차는 모두 철수했고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이 간간히 길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경찰은 아직 호텔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 너머로는 흥건한 물과 시커먼 재, 그리고 사람들 옷가지가 널브러진 아수라장입니다. 또 어두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호텔 창문 곳곳이 깨져 있어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 7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 상태로 사상자는 총 19명입니다. 호텔 내부에 유독가스가 가득 찬 데다 스프링클러까지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YTN 취재진이 만난 투숙객은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가 나 급하게 대피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64개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며 호텔이 완공된 2003년은 설치가 의무화된 시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호텔에는 투숙객 23명이 머물고 있었고 사상자 대부분은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층에서 9층 객실과 복도, 계단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사망자 2명은 호텔 8층에서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는데요. 목격자들은 이들이 연기 때문에 비상구로 대피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연기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에어매트가 어느 정도 펴진 걸 보고 미셨어요. 100m 앞에 안 보였어요. 지금도 목이 아픈데. 불이 난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숙박업소라는 걸 고려해 18분 만에 주변 5에서 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휘차와 펌프차 등 차량 70여 대와 소방관 등 16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고 2시간 40여 분 만인 밤 10시 26분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과 유관기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 중동 화재 현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불이 났을 당시 이 현장을 본 목격자는 화재 초반 건물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연기도 심하게 발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의 목격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7시 한 45분쯤 막 남자가 막 살려주세요 엄청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밑에 에어매트 막 깔기 시작하더니 좀 있다가 이렇게 뛰어내리시고, 그러고 좀 있다가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으로 보이신 분이 뛰어내리시고 막 주변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비명소리 나더니 이제 다리를 다치신 것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싣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빨리 구조하려고 막 후레쉬로 소방관분들이 그 객실 이곳저곳 막 비추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소리 지르고 좀 있다가는 한 8시쯤 돼서는 막 유리창도 깨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소방관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네. 불길이 막 엄청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불길이 보이는 거는 그 바라보고 우측 벽면에서 불길이 보일 정도로 불이 났었는데 그 연기가 되게 심했어요. 불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심하게 보이진 않았고. 네, 그리고 화재 당시 에어매트로 떨어졌지만 끝내 숨진 사망자 2명과 관련해서 에어매트가 제대로 설치됐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전해드린 것처럼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장에서 있었던 소방 브리핑 직접 또 들어보시죠. 최초에는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 요구조자 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과 다친 12명은 각각 6개 의료기관으로 나눠서 옮겨졌습니다. 네, 일부 유족들은 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부천시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곳 부천 성모병원으로는 사망자 가운데 사망자 2명과 경상자 2명이 옮겨졌는데요. 제가 새벽 1시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밤사이 사망자 1명에 대한 빈소는 마련된 상황입니다. 사상자들의 병원 이송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상자는 응급처치 후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춘천향 병원 등 6개 병원에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춘천향 병원, 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인천 길병원, 다니엘 병원, 이대 목동병원.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인 3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유족들은 시청 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사이 경찰이 장례식장을 방문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부검 절차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사망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빈소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 성모병원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대낮에 광주 도심에 있는 건물 치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70대가 사제 폭발물로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점심 무렵에 폭발이 일어난 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치과 병원에서 난 폭발은 처음 2번은 약했지만 3번째는 위층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했습니다. 식사 중에 작은 폭발음이 2번 연속으로 들려서 그땐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3번째 폭발음이 상당히 크게 들리면서 이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의료기관의 직원과 환자 등 모두 9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치과 병원 천장 장식이 녹아내리고 집기등이 그을렸습니다. 폭발 현장에서는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담긴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폭발물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사람은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78살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범행 2시간 만에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병원을 이용한 적은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 어떤 불만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 후에 그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폭발물을 제조한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물놀이가 금지된 폭포에 들어간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철원 삼부연 폭포에서 58살 A씨가 폭포 아래 물에 들어간 뒤 사라져 일행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했습니다. 일대를 수색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3시간 반 만에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화재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면서 대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40대 A씨 등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충남 천안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렌터카로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사과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은 노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희영 TMC재단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겁니다. 앞서 지난 5월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이사장도 이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등이 부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고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이후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사과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어떤 것으로도 고통이 치유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몸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 전에도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고심 단계에 있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노 관장이 위자료 강제 집행에 돌입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에 연예인이나 정치인뿐 아니라 재벌 총수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주가가 출렁이는 등 피해가 크지만 정작 유포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사망설이 사설 정보지를 넘어 유튜브까지 퍼졌습니다. 난데없는 허위 정보였지만 계열사 주가가 크게 요동치면서 현대모비스는 결국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 공시까지 띄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SK 최태원 회장도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에선 회장 해임설부터 구속 수사설까지 온갖 괴소문이 난무했습니다.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특정 영상은 조회수가 25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는 1조 원대 웨이퍼 폐기설에 시달리며 8만 원대 주가가 무너졌고 지난해 유튜브에선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속인 간큰 사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특명으로 이 코인을 무료로 지급까지 하면서 이 코인 앞으로 5,000% 상승은 시작입니다. 이처럼 연예인이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들도 가짜뉴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당사자를 넘어 기업과 소액주주에게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널리 퍼지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보통 단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볼 계기도 많아가지고 정보에 노이즈를 많이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포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유튜버 찌양 협박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유명세를 노린 악의적 뉴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면서 유포자의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오늘의 재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인터파크 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의 비공개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문에는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데 팀F 때와 달리 별도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는 16일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의 2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전 10시에는 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다투는 재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꾸미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김 씨 측의 진술 거부를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게 의미가 있다며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당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관리를 맡았던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 배보 씨와 범행 당일 통화한 A 씨를 증인신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씨가 배 씨에게만 말을 전해들어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반면 김 씨 측은 재판장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신문을 진행해달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 제기를 결정한 가운데 오는 29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도 수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담 형식과 의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일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격리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여야 대표회담도 연기됐습니다. 회담 날짜까지 이 대표 상태가 호전되리라 장담기 어려운 만큼 일정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조속한 피해를 바란다며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회담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정은 미뤄졌지만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를 거듭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등 여권 분열을 노린 의제만 제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적인 정당 아닙니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에서 공격의 포인트를 삼고 왈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정책 주도권을 지지 못해 회담의 내실보다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며 맞받았습니다. 당 안에서의 정부 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그 용산과의 어떤 관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여론전 속에도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만남이 불발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여야 당대표 비서실장들이 실무회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 협의 내용은 함구하면서도 절충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이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지만 이번 달 내로 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양측 모두 회담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된 셈인데 그만큼 양보 없는 기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는 민생법안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고리로는 화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1년을 앞두고 괴담의 진원지가 야당이라며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본과 우리 정부의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이라면 민주당의 괴담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근거 없이 핵폐수, 오염수 테러 등 극언을 쏟아냈었다며 거짓 선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어민들이 다 죽는다 외치며 거리로 나가 규탄 대회를 열고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께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이면 뭐라도 믿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당사를 일본으로 옮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방사능 먹이 사슬을 따져보거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이 증명됐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안전기준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산업 환경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증명한 바가 없습니다. 다소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반격의 고리로 삼은 것,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오히려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법리대로 판단했을 거라며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이 수사 지침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밝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 속에서도 여야 모두 쟁점 현안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다소 미뤄지긴 했지만 여야 대표회담의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코인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을 받는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텐진 의과대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TV를 하루 1시간 이하로 시청하는 사람에 비해 3시간에서 5시간 시청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 위험은 15% 증가했고요. 5시간 넘게 시청할 경우 4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뇌 스캔 검사 결과를 통해 5시간 이상 TV를 시청할 경우 회백질이 줄어들고 기억 중추가 작아진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죠. 그런데 더위에 지치는 건 사람만이 아닌 듯합니다. 영국 왕립 수의대의 연구 결과 최근 폭염 기간 반려견의 열사병 사례가 보통의 여름날보다 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영국 동물단체들은 뜨거운 날씨에 산책을 하다가 열사병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폭염에는 그늘도 또 시원한 물도 소용이 없으니까 시원한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있죠. 1인 가구는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다인 가구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영양협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고혈압이 1.26배, 제2형 당뇨병이 1.29배 높았고 비만과 고도비만 유병률 역시 눈에 띄게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1인 가구가 아침을 거르고 외식, 배달음식, 즉석식품 등을 가까이 하면서 적합한 영양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조리 경비에 각각 50만 원씩 쓸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사용처 구분 없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16배나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10kg과 1kg 제품, 그리고 이를 대명 상사에서 소분해 판매한 50g 제품까지 모두 3종류입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기준금리 결정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데 정부는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 주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려면 금리가 내려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다음 주에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됐을 거란 취지입니다. 한은도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값과 가계부채 우려에 더 방점을 찍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93.6%로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지금은 소비 진작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리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입장을 밝힌 데다 다음 달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에 따라 우리도 오는 10월 금리를 인하할 게 유력한 만큼 이번 입장 표명이 금통위에 대한 압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엽니다. 폭염에 농산물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추석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늘 오후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제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남미 신흥시장인 파라과이와 처음으로 경제협력에 물꼬를 틉니다. 산업부는 오늘 파라과이 산업장관과 통상과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있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넘어 당장 다음 달에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뒤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일단 2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기조의 전환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의 폭이나 속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신호가 나올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분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이른바 빅컷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 통계가 대폭 수정되면서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81만 개나 줄어들자 이런 분위기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We think we're going to be in an environment where we're going to get probably 75 basis points worth of cuts between now and the end of the year. The big question is it 25 in September or 50? 하지만 빅컷의 신호가 나올 경우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 Fed moves big
that almost always coincides with something other than a soft landing. 연준의 최종 결심을 좌우할 마지막 변수로는 8월 실업률이 꼽히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 관계자가 숨을 죽인 채 파월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는 가운데 뉴욕 증시는 소폭의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에 공식적으로 오르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격적인 본선 대결에 들어갑니다. 미국 민주당은 현지 시간 22일 밤 시카고에서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전당대회 나흘째 행사를 열고 마지막 순서로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듣습니다. 해리스 선거 캠프 공보국장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해 안전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NTSB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위험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전기 트럭 세미가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충돌한 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속도로가 16시간이 폐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로 진격을 하면서 이 전황과는 별도로 인근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토 공세 이후 처음으로 국경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이 주춤한 가운데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 원전을 공격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Противник пытался сегодня наносить ночью удары по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но, они обещают. 앞서 우크라이나는 타격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이번에도 딱히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요청대로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음 주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IAEA는 쿠르스크 원전과 교전 지역의 거리가 30km에 불과해 우크라이나 포병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로 일부는 체르노빌 원전처럼 보호덮개가 없는 형태여서 더욱 취약합니다. 전쟁 초기부터 위협을 받아온 자포리자 원전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 11일엔 냉각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침공 후 처음으로 국경 시찰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마을을 장악했고 전쟁 포로도 더 많이 잡았다고 과시하며 포로 교환을 희망했습니다. 흑해 연안에선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동원해 러시아 남부의 최대 항구를 공습했습니다. 하지만 동부 전선인 도네츠크에선 마을을 하나씩 점령당하면서 900명의 주민이 피란 열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Ми зараз по Покровську виїжджаємо до Києва. Ситуація дуже вже складна, дуже гучно. Було прийнято рішення виїжджати. Дітей вивозити, та й себе. 우크라이나 군은 24시간 동안 교통 중심지인 포크롭스크 동쪽 전선에서는 53건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8월 넷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장신영 씨는 이 배우 남편 강경준 씨의 불륜 의혹이 확산한 지 8개월 만에 첫 입장을 밝혔고요. 배우 김민희 씨는 홍상수 감독과 함께 국제영화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주제들이 조금 이제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배우 장신영 씨가 지금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남편 강경준 씨랑 이제 관련 의혹들, 논란들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장신영 씨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두운 터널 같은 날들을 보냈지만 아이들 생각에 힘을 냈고 남편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기로 했으니 남편을 향한 비난은 자중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장신영 씨는 자신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도 밝혔는데요. 많은 팬들은 장신영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누가 당사자의 심정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 결정에 좀 묵묵히 응원을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준 씨가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피소당했었는데 이 사건은 그럼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강경준 씨는 지난해 12월 A 씨로부터 그의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서 5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A 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재판은 청구인 낙 결정이 났는데요. 청구인 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금액을 다 지불을 하면 그 내용으로는 다투지 않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강경준 씨가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경준 씨는 상대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오해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응원해준 분들에게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커플이 예능에도 함께 많이 출연을 하면서 맞습니다. 팬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대중에게 좀 충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강경준 씨가 이제 장신영 씨를 만난 이후에 사랑꾼 이미지로 또 인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대중이 느낀 것은 아마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예. 장신영 씨가 전 남편과 이혼 후에 싱글맘으로 연예계 활동을 했는데 강경준 씨가 장신영 씨는 물론 그 아들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으로 대중의 호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는 여러 예능에도 함께 출연해서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가족 예능을 통해서 어린 두 아들까지 공개를 했는데 구설수에 휘말렸기 때문에 더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첫째 아들은 드라마 보조 출연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강경준 씨 논란으로 인해서 편집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모인 스타들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 영화제 소식을 한번 알아볼 텐데 배우 김민희 씨가 국제영화제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네, 배우 김민희 씨가 지난 17일,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제77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수요천으로 최우수 연기상에 해당하는 이 파라도 베스트 퍼포먼스를 수상했습니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는 세계 6대 영화제로 손꼽히는데요. 이번이 김민희 씨가 국제영화제에서 세 번째로 받은 트로피입니다. 앞서 김민희 씨는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로 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여우주연상, 55회 희혼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수요천은 홍상수 감독의 32번째 장편 영화이면서 김민희 씨와 협업한 15번째 작품입니다. 네, 또 이번 영화제에서 불륜 관계인 홍상수 감독과 함께 이곳에 참석을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후 2017년 관계를 공표하고 9년째 불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후 김민희 씨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에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로 해외 활동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희 씨는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 함께 작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으로 홍상수 감독과의 변함없는 관계를 또 한 번 입증을 했는데요. 해외 무대에서 배우로서 인정받은 만큼 이를 계기로 국내 활동을 재개할지 아니면 홍상수 감독의 세계 안에서만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하는 만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 무릎 부상 등을 언급하며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격려 행사 인사말 들어보시죠. 우리 안세영 선수의 저런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또 아마 짐작컨대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기가 8월 하순에 접어들었지만 열대와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은 총 열대야 일수 역대 1위를 경신했고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밤사이에도 기록적인 열대야가 나타났죠? 네, 올여름은 무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열대야 기록도 나날이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총 열대야 일수 36일로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낮에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33일째, 제주는 3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제주는 열대야 연속일수 역대 2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32도, 강릉 36도,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원희다 캐스터가 있는 그 하늘의 빛이 좀 흐린데 오늘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나요? 네, 우선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오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는데요. 다만 저녁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고요. 모레 오후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고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